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서민들을 위한 따뜻한 방송 홍종학의 경제 스케치북 시작합니다. 네, 홍종학의 경제 스케치북은 새로운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새로운 정보를 제공해 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이 스스로 지금 경제 현안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새로운 경제 방송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많은 정보를 전해드렸는데요. 그 정보를 다시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제학자, 시민운동가, 국회의원, 장관의 경험을 바탕으로 깊이 있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새로운 경제 방송을 추구하는 홍종학의 경제 스케치북입니다. 오늘도 이제 서민경제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부총리께서 지금 6, 7, 8월 달에 한국의 인플레이션도 6%가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면 우리 서민들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지금 캄캄한 터널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답은 아무도 모른다. 그러면 일단 안전벨트부터 매야 되겠죠. 그런 입장에서 몇 가지 우리 체크 포인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현금 흐름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현금 흐름은 캐시플로우라고 얘기하는데요. 제가 재무경제학을 배울 때, 파이낸스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알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만 아시게 되면 경제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또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은 다른 게 아니라 금년, 내년 앞으로 들어올 수입, 그리고 매달 지금 나가는 지출, 이것을 한번 점검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돈이 이렇게 들어올 것 같다, 그리고 대강 돈이 이렇게 나갈 것 같다. 뭐 요즘 가계부 쓰시는 분들 많은데요. 뭐 가계부 안 쓰셔도 요즘은 프로그램들이 좋은 게 많아서 그냥 뭐 대강만 정리해 놓으시면 되고요. 대개 은행에서 지금 카드들 많이 쓰시니까 신용카드 그 영수증만 보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지출 현금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인플레이션 시대에 지출이 늘어나는 항목을 점검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 현금 흐름에 대해서 이제 한번 쳐다보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명목금리와 실질금리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낮을 때는 이게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근데 실질금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명목금리에서 인플레이션율만큼을 제외한 게 실질금리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5% 이자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인플레이션이 5%라고 하면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이자를 한 푼도 못 받는 것과 똑같은 거죠. 명목금리가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이제 명목금리를 주목해서 봐야 되고요. 그 명목금리가 높다고 해서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인플레이션을 빼고 난 실질금리는 더 낮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명목금리와 실질금리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고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야 되는 거죠. 세 번째 체크 포인트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입니다. 주택담보대출에 고정금리 대출과 변동금리 대출이 있는데요. 고정금리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은 인플레이션 시대에 뭐 관계없이 받으신 분은, 이제 고정금리 대출을 받으신 분은 그것만큼 이자를 내면 되겠죠. 하지만 변동금리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이제 매 기간마다 새로운 금리, 이자 청구서, 새로운 금리에 따른 이자 청구서가 올 거고요. 그것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네 번째 체크 포인트는 기회비용입니다. 이제 금리가 이렇게 높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그냥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자만큼 손실을 보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제 이자율이 예를 들어서 5%가 된다. 요즘 뭐 특판 예금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5%만큼 손실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식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주식 투자할 때는 내가 이자 2%만큼 받을 것을 포기한 것이지만 이제 이자가 5%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더 많은 것을 내가 포기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간단한 것만 이해를 하셔도 지금 왜 코인 시장이 폭락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특히 현금에다가 달러에다가 가치를 연동시킨 스테이블 코인이 왜 먼저 지금 무너지는가? 무너지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기회비용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대부분의 경제의 참여자들이 현재 시장 상황에 쫓겨다니기 바쁜데요. 큰 부자가 되신 분들이나 아니면 성공한 투자가들을 보게 되면 혁신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번 위기가 지나간 다음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위기가 일시적이든 지속적이든 어떤 기간이 지나가면 아마 해소가 되겠죠. 뭐 해소가 안 되고 계속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소가 됐다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현재 경제학자들은 대개 동의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체적으로 2018년 이전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것은 뭐냐면 선진국의 경우에 투자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저축은 많이 늘고 그래서 금리는 떨어지는 이른바 세큘러 스태그네이션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지금 전망들이 대개 줄을 이루고 있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지금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겪겠다 하는 계획만 잡으시면 여러분들은 훨씬 더 편안하게 그 이유를 대비할 수 있을 것이고 투자가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고 골이 깊으면 또 그 다음에 반등도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위기가 곧 잘 대처한 사람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사상 최대의 기회가 오고 있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 시기를 잘 헤쳐나가야 되겠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몇 가지 체크 포인트를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몇 가지 우리 서민들이 점검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뭐 빠듯한 살림에 뭐 점검할 거, 뭐 점검하고 말고 뭐 이런 게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도 지금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한 번쯤 되돌아보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얘기를 드렸고요. 지금 저는 가족회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이 이것저것 지금 쓸 게 많은데 갑자기 지금 인플레이션이 되니까 뭐 주어진 예산 가지고 쓸 수 있는 게 자꾸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불만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가족들이 모여서 지출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쉽게 말씀드리면은 뭐 배달 음식 좀 줄이고요. 뭐 이런 것까지 가족들이 한번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집집마다 이제 사정이 다르겠지만 집의 사정에 따라서 하여튼 이 시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기 위해서 가족들이 힘을 합쳐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자꾸 이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특히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 현금에 대해서 연금 흐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지금 이제 그 저축을 했을 때 5% 이자를 주는데 그거하고 소비하는 것과 이거를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경제학자들은 이건 할인율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내가 지금 저금을 해서 1년 뒤에 사과 하나를 사 먹는 것과 내가 지금 사과를 하나 사 먹는 것과 어떤 게 더 유리한가? 그럼 사과가 1년 뒤에가 되면 5%가 오르게 되는데 그때 오른 가격으로 사과를 하나 사 먹는 게 좋은가? 아니면 지금 현재의 가격으로 사과를 사 먹는 게 좋은가? 그 사과를 안 사 먹게 되면 1년 뒤에 나는 이자 5%를 받을 수 있어서 이제 현재 100원을 예를 들어서 저축을 하면 105원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개인이 생각하는 1년 뒤의 사과와 현재의 사과 이거를 비교하는 것을 할인율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지금 이자율로 보통 이제 우리가 대체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우리가 은행에 갔다 예금을 했을 때 1년 뒤에 우리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금액 이거 두 개를 지금 비교를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높은 시기에는 명목금리가 높기 때문에 과거와는 다른 계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 가족들이 논의를 하게 되면 바로 이런 게 경제 교육이고 우리 자녀들이 부자가 되게 하는 상식을 알려드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요. 우리가 이제 그 지출을 조정을 해야 되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지금 한국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경상수지 흑자국이었는데 우리가 수출이 수입보다 많았는데 최근에 지금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원유 가격이 폭등하니까 지금 수입이 아주 급격하게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몇 달째 지금 경상수지가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충분한 외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미래의 금융시장이 어떤 요동을 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기왕 지출 조정을 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들 석유를 아끼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휘발유 좀 덜 쓰는 그 대중교통을 좀 많이 사용하면 좋겠죠. 그리고 전기도 좀 아껴서 쓰고 이런 것들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는 70년대하고 비교해서 현재 정부가 이런 정책을 국민들에게 요구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70년대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는 이렇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강제적으로 국민들에게 요구를 했죠. 전기를 좀 아껴 쓰자. 그리고 대중교통 많이 쓰자. 해서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였는데 현재는 지금 그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코로나를 온 국민이 합심해서 극복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조금씩 우리가 그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소비를 바꾼다면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원한 경제 한 잔 코너입니다. 전 세계 최고의 맥주를 소개해드리면서 답답한 그 마음을 좀 씻어드리는 그런 코너죠. 오늘은 물레동에 있는 비어바나의 영등 포터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흑맥주인데요. 제공하는 방송, 경제학도 배우고 경제 현안도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홍종학의 경제 스케치북입니다. 오늘은 연준이 바보도 아닌데 왜 그랬나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준 쪽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연준은 경제에 관해서는 세계 최고의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기관입니다. 연준에 있는 연구자들만 하더라도
뭐 세계적인 학자들이 많고요. 그 수많은 연구 보고서를 쏟아내고 있는데 그런데 연준이 왜 늦었나?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자료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인플레이션과 연준이 결정하는 연방기금금리 이게 과거에 어떻게 결정되어 왔는지 그 추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이게 그 빨간색이 소비자 물가 지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보시다시피 2022년도에 지금 막 튀어 올랐죠. 이 그래프는 간단하게 70년대는 아니고요. 90년대서부터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파란색이 지금 연방기금 금리입니다. 그러면은 보시다시피 90년대만 하더라도 이 연방기금 금리가 인플레이션율보다 높았었죠. 그러니까 그 90년대 여기 지금 94년이 이제 나중에 저희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94년도에 급격하게 연방 기금 금리가 이제 거의 5% 이상까지 올렸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떨어졌고요. 여기서 우리 이제 이 그래프를 보면서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연준이 금리를 올릴 때마다 침체가 왔다는 게 이 그래프에 보입니다. 여기서 경기 침체는 회색 선으로 보이고 있는 건데요. 이 회색 선으로 보이는 부분이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연준이 금리를 막 올리고 나면 그러면 조금 후에 이제 그 경기 침체 시기가 왔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90년도가 그랬고 2001년도가 그랬고 2008년도가 그랬죠. 두 번째 이 그래프를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현재의 지금 저금리가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 저금리는 2008년도서부터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0%에서 0%를 유지하고 있다가 2014년서부터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하다가 지금 이제 2018년까지 올라갔다가 그리고 다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금리도 이렇게 많이 낮췄고요. 특히 2008년도에 그 이전에는 보기 힘든 양적 완화 정책, 우리 퀀티티브 이징이라고 하는 그런 금융정책을 펴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자율만 낮추는 것이 아니라 연준이 채권을 사들이는 이런 정책을 동시에 사용한 거죠. 2008년 이후로 지금 제로금리 상태가 거의 유지가 되고 있다가 2015년 이후에 조금씩 올라갔는데 다시 제로금리가 되는, 그러니까 거의 지금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낮은 금리와 양적 완화가 지속되고 있는 기간이다. 이런 것을 이 그래프에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세 번째로 2008년도 연준의 양적 완화 정책,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데 그 당시에 연준이 사들인 채권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연준의 대체대조표의 자산이 늘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연준의 자산이 그 당시에 늘어난 것이 4조 5천억 달러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연준이 그걸 줄이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네 번째 포인트를 우리가 이 그래프에서 볼 거를 말씀을 드리게 되면 2014년서부터 따라서 연준이 양적 완화 정책을 축소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테이퍼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테이퍼링은 그동안 채권을 많이 사들였으니 채권을 파는 것이 아니라 채권을 사들이는 양을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2020년까지 3조 달러 수준으로 줄이겠다 이렇게 목표로 세웠었는데요.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테이퍼링 텐트럼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긴축 발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금융시장이 자꾸 이렇게 유동성이 줄어들게 되니까 금융시장이 이제 폭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준의 입장에서는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테이퍼링을 중간에 완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양적 완화 정책을 줄이다가 다시 줄이지 않는 거죠. 그래가지고 2018년까지 와보니까 거의 원래의 4조 5천억 달러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2018년도에 다시
테이퍼링을 재가동하게 되는데 이 재가동하자마자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 신호가 오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이제 나중에 우리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경기 침체 신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가 이제 그 상황이 좀 바뀌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yield 커브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 침체가 또 온다 그러니까 연준의 입장에서는 좀 또 주저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래서 2019년까지 줄이지를 못하고 4조 달러 수준까지 와 있다가 맞게 된 거죠. 다섯 번째 말씀드리게 되는 것은 이제 그로 인해서 양적 완화 정책이 다시 펼쳐진 거죠. 그래서 급격하게 경기가 위축이 되고 뭐 봉쇄로 인해서 여태 겪을 수 없었던 그런 경제 위기 상황이 오니까 다시 이제 금리를 제로 금리로 낮추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돈을 풀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 푼 돈이 얼마냐면 2020년 현재 9조 달러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에 그때 위기 상황에서 4조 5천억 달러까지 시중에 돈을 풀었는데 지금은 그 정도가 아니라 9조 달러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지금 돈이 풀려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이제 연준이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연준은 테이퍼링을 하다가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으면 그러면 다시 테이퍼링을 줄이고 그리고 경제적 완화를 다시 정책을 했던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냐면 연준은 자신감이 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문제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다. 그러니까 2018년까지는 경기 침체 없이 연준이 테이퍼링을 유지하다가 그러니까 돈 푼 거를 좀 줄이는 상황에서 발작이 일어나니까 그 발작을 또 막기 위해서 돈을 조금 더 풀고 그러면서 이제 조정을 해왔던 거죠. 이 조정이 성공을 하면서 경기 침체 신호가 오니까 다시 이제 연준이 주저주저왔던 상황에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어마어마한 돈이 풀렸는데 이 어마어마한 돈이 풀린 것에 대해서 연준은 우리는 경기를 조정할 자신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여태까지 문제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번 상황에서도 이제 연준의 입장에서는 2018년도에 인플레이션율이 막 넘어가니까 조금 이제 그때 인플레이션율이 이제 2.5를 막 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다시 테이퍼링 해가지고 안정화시킨 경험이 있다. 따라서 이번 인플레이션도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조금 대응이 늦었다 이렇게 보여진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모든 지금 상황이 이 양적 완화 정책하고 관계가 있는 거 아닌가? 이게 이제 하나의 논쟁의 중심점이 되겠죠. 하나의 초점이 되겠죠. 사실상 이제 경제학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양적 완화 정책은 돈을 풀었지만 이 돈이 시중에 돌지는 않는다는 거죠. 시중에 돈이 돌지 않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입장에서는 돈이 돌도록 해서 하여튼 최대한으로 돈을 푸는 건데 이것이 금융시장 내에서만 돌고 있다는 것이죠. 아직까지는 시장이 안정되지 않았을 때는 금융기관이 그것을 시중에까지 이제 넘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이제 통화의 팽창이 늘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경제가 좋아지게 되면 그래서 코로나가 좀 안정이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게 되고 가게들도 다시 문을 열고 투자가 되게 되면 그 금융기관 내 금융시장에 있던 돈이 이제 실물시장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풀었던 그 돈이 이제 신용 팽창을 일으키면서 이제 경제에 이제 돈이 막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목적한 바는 그건데 그것이 금융시장이 경색이 있을 때는 제대로 실물시장까지 안 가다가 이제 실물시장이 돈이 가게 되면 그것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돈이 실물시장으로 들어가게 돼서 인플레이션을 일으킨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연준의 입장에서는 그 속도를 보면서 시중에 돈이 풀리는 속도를 보면서 이제 그걸 다시 회수할 생각을 했던 거고요. 금융시장에서 주식시장의 투자가들도 이미 오래전부터 그런 경고를 했습니다. 그 유명한 찰리 멍거 혹은 그 레이 달리오, 그랜썸 이런 그 투자가들이 있습니다. 제레미 그랜썸.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결국은 이 모든 문제는 돈을 많이 푼 이 양적 완화 때문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번 인플레이션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적 완화 정책은 버냉키 의장이 시작을 한 겁니다. 2008년도에 굉장히 재미있는 게 버냉키 의장 당시인데요. 그런데 저는 그때 당시에 이걸 굉장히 공교롭게 생각을 했어요. 이 버냉키 의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대공황을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연구에 의하면 대공황 당시에 왜 대공황이 그렇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었느냐? 돈을 충분히 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지금 현대 경제학자들이 사후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 당시의 데이터를 쫙 다시 한번 지금 기법으로 되돌아보니 당시의 중앙은행이 좀 더 적극적으로 돈을 풀었다면 대공황에 공황 자체가 오는 것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대공황까지는 안 갔을 수도 있겠다. 이게 지금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동의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얘기한 것 중에 또 하나가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일본이 그러면 그 대공황 이후에 그렇게 물가가 떨어지는 공황 상황에 있는 경제가 거의 없었는데 그런 일본의 경제학자들의 주장은 뭐냐면 일본도 역시 마찬가지로 충분히 돈을 풀지 않아서 저 위기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더 풀었어야 된다. 이건 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좀 재밌는 얘기죠.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 지금 저렇게 돈을 풀었는데 더 풀었어야 되는 거냐. 초기에 지금 안 풀었기 때문에 저렇게 됐다는 것이 이분들의 생각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미국이 2008년도에 그런 금융위기를 맞으니까 버냉키는 자신의 이론에 따라서 이 QE 양적 완화 정책을 취한 것이고요. 경제학을 배우신 분들은 이제 아실 건데, 물론 이제 처음에는 이자율을 낮추겠죠. 근데 이자율이 낮아진 상황에서는 유동성 함정이라고 합니다. 더 이상 이자율을 낮출 수가 없기 때문에 금융정책이 무력화된다는 것이죠. 그때 이제 학자들이 얘기가 뭐냐면, 아니다. 금융정책 무력화되지 않는다. 해서 적극적으로 그때부터 채권을 사들이는 거죠. 강제적으로 경제에다가 돈을 주입을 시키는 겁니다. 이 정책이 사실상 성공을 한 것이죠. 그래서 2008년도 금융위기에서 미국 경제가 가장 빨리 위기에서 탈출을 했고, 상대적으로 경기 침체 없이 미국은 굉장히 오랫동안 잘 유지가 되어 오고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지금 이제 경제학자들은 자신들의 생각이 옳았다고 믿고 있는 거고요. 그걸 이제 확인을 한 것이죠. 따라서 이제 시중에서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돈이 풀리게 되면 항상 문제가 생긴다는 주장에 대해서 경제학자들은 그렇지 않다.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돈을 회수하면 된다. 이게 이제 버냉키의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게 바로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에서 우리가 고려하지 않은 상황이 하나 생긴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테이퍼링 펜드럼입니다. 아니 이게 사들이는 거를 역으로 간 것도 아니고 사들이는 액수를 줄였는데도 시장에서는 벌써 발작을 일으키니 지금 학자들이 처음에 얘기한 대로 돈을 충분히 풀었다가 문제가 생기면 돈을 회수하면 된다. 이 회수를 못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른바 정무적인 판단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시장이 폭락하는데 아니 중앙은행이 저거 괜히 저렇게 왜 지금 문제도 없는데 실물 경제 문제가 없고 그런데 왜 자꾸 돈을 회수하지? 이 저항을 중앙은행이 막기 어렵기 때문에
이 과도한 통화 팽창 상태를 학자들이 처음에 생각한 대로 문제가 생기면 회수하면 된다. 이것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제롬 파월이라고 하는 현재 의장과 이 정책을 처음 했던 버냉키 의장하고의 성향을 우리가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버냉키 의장은 경제학자입니다. 자신이 이론을 갖고 있고 QE 정책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요. 파월 의장은 경제학자가 아닙니다. 뭐 경제학자가 아니라서가 아니라 이분은 행정 경험이 많은 이 조정자죠. 그래서 이제 경제 부서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민간의 투자은행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연방준비제도 이사에 와서 이제 이사 경험이 있는 분이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굉장히 많은 조정 능력이 뛰어나서 지금 의장이 되었는데, 바로 이 지금 결정적인 순간에 학자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이게 문제가 생기면 과감하게, 그러니까 학자들은 이런 정치적인 배려는 가급적 배제하고 처음에 생각했던 대로 추진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행정 경험이 많은 파월 의장의 입장에서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종합할 필요가 생겼고, 거기에서 좀 속도가 늦은 거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제학자들이 생각하는 처음에 생각했던 우리가 이상적인 상황, 돈을 풀어서 경제를 안정시킨 다음에 경제에 부작용이 생기면 돈을 회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지금 말씀드린 대로 테이퍼링 텐드럼 때문에 회수할 때는 원래 학자들이 생각한 것보다는 속도가 좀 느려지는 이런 문제가 지금 생기는 거죠. 이런 학자들의 생각은 무시하고 지금 투자가들은 계속 얘기합니다. 저거는 저 학자들의 위험한 불장난이고, 지금 정부 당국이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역사적인 경험을 무시한 결정이다.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는, 뭐 우리 언론은 아닙니다만 지금 미국 언론에서는 이분들의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돈을 이렇게 풀면 반드시 부작용이 날 수밖에 없고 거품이 일어나게 되는데 거품이 꺼질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고요. 경제학자들은 아니다. 이것은 충분히 중앙은행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고, 이것은 경제의 침체를 막기 위한 그런 수단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은행의 입장에서는 바로 이러한 경제학자들의 이론을 지금 받아들이게 되는 거고요. 따라서 경제학자들이 얘기한 대로 이것은 충분히 중앙은행이 통제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지금 속도는 좀 느리지만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이것이 미국 연준의 입장이 아닌가, 저 나름대로 지금 판단을 해봅니다. 저는 지금 정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생각하는, 그래서 보통 연구기관에서는 지금 이것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것이 일시적인 거라면 더더군다나 뭐 스스로 인플레이션이 줄어들 거고요. 스스로 줄어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중앙은행은 충분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그렇지 못한다고 이제 계속 경고를 내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중앙은행이 지금 이것을 대처하는데 중앙은행의 손발을 묶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왜 그렇게 속도를 맞추지 못하는가, 왜 빠르게 대응하지 못했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것을 이제 얘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통지수,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을 더한 고통지수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 이 고통지수가 이제 서민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그 하나의 그 지표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라면은 우리가 해야 될 얘기는 연준의 저와 같은 결정이 우리 한국과 같은 그런 국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우리나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이것을 이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일본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국가가 되었고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 일본이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다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일본이 지금 그것을 쫓아가고 있지 않죠. 그래서 일본의 장기 불황, 그리고 그것이 지금 현재 상황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서민들을 위한 따뜻한 방송, 홍종학의 경제 스케치북이었습니다.